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기 프랑스 파리, 유명한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늘 혼자인 것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유했고 교육도 잘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나 따뜻함이란 말을 믿지 않게 되었죠. 그녀는 부모와도 친구와도 늘 거리를 두며 살아왔고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이유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에서 처음 본 이방인에게 울컥할 정도의 따뜻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린 보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27살 인류학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정치가 집안, 유명 인사들과 식사를 나누는 게 일상인 그런 환경이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럽다. 넌 가진 게 참 많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많음 속에서 저는 늘 텅 빈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제가 어릴 적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건 비서나 가정부가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늘 강해져야 한다며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남에게 기대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라 말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껴본 적도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속으론 세상을 늘 내려다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익숙했습니다. 파리의 늦가을,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우산 아래 빗물에 젖지 않게 조심하며 소르본 대학교 인류학과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 교환 연수라니. 왜 하필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 주제에 딱 맞는 기회라고 하시며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동체 의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논문 주제는 핑계였습니다. 제가 좁은 세상에 갇혀 산다며 다른 곳도 경험해 보라고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포크가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와인잔을 내려놓았고요. 동생 클로에만 키득거렸어요. 한국? 김치만 먹는 나라 아니야? 그 작고 좁은 나라에 가서 뭘 배우고 오겠다는 거니?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땐 그런 생각이 무례하다는 걸 인식조차 못했으니까요. 파리의 상류층 식탁에서 이런 말은 그저 가벼운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유럽 이외의 지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는 한 달이면 실망하고 돌아올 거라 했습니다. 아시아는 구경거리로나 좋지 살 곳은 못 된다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논문을 위한 필드워크였습니다. 문화적 체험이라는 이름의 관광. 몇 주 지나면 식상해져서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어딘가 불편할 거라 예상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빽빽한 인구 밀도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소르본에서 배운 인류학 지식으로 그들을 관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화는 좀 가르쳐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파리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패션 감각에 그들의 문화는 모방일 뿐이라고 단정했죠. 출국 전날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는 모습에 차분한 만족감이 찾아왔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아름다움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파리 그리고 유럽이야말로 문화의 중심이라 믿었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제 우월감이 얼마나 무너질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어떤 교훈을 안겨줄지 말이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논문 계획을 정리했어요. 동아시아 문화의 외향적 서구화와 내면적 전통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을 얻게 될 사람이란 걸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직도 파리지행 특유의 그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곧 부서질 우월감 말이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몸은 무거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의외의 조용함이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질서의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요.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대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옆에 자동 입국 심사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다가갔죠.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인식시키니 10초도 안 돼 문이 열렸어요. 파리 드골 공항의 긴 줄과 까다로운 심사관들을 떠올리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와우, 이건 미국보다 낫네. 무심코 중얼거린 말이 공항 천장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공항만 잘 되어 있겠지. 관광객 이미지 때문에 겉보기만 신경 썼을 거라고. 도시는 분명 다를 거라 확신했죠. 수화물을 찾아 나오던 중 급하게 논문을 보내야 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있길래 한번 사용해봤더니 제법 빠르더라고요. 출구로 향하던 중 작은 로봇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한국어와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버스 정류장을 눌렀더니 로봇이 앞장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공항은 국가의 첫인상을 위한 쇼윈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찾던 중 갑자기 지도를 들여다보느라 사람과 부딪혔어요. 당황한 저를 보고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제 서툰 발음에도 그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더니 곧 영어로 된 지도와 버스 시간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버스가 가장 빠르고 여기서 지하철로 갈아타시면 돼요. 티켓은 저기서 살 수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을 물어도 대답조차 들을 수 없었고 파리에서는 관광객에게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직접 정보를 찾아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서비스가 일상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친절함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공항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조용한 안내방송,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제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처음으로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이제 서울은 어떨지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한 달 만에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 구글맵이 지하철을 추천했어요. 파리 메트로를 떠올리며 코를 찡그렸죠. 퀴퀴한 냄새, 낙서로 가득한 벽,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어요. 깨끗한 바닥에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인데 냄새가 없다니. 티켓 자판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영어 안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며 벽에 설치된 대형 전자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몇 분 몇 초 남았는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선 곧 도착 표시만 보다가 30분을 기다린 적도 있는데 말이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 차량, 냉방,
그리고 각 좌석 아래 USB 충전 포트까지. 누군가 농담으로 "이건 미래에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웃지 않았을 거예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피곤했고 가방은 무겁고 다행히 빈자리가 보였거든요. 의자에 앉자마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흘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또 인종차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앉은 자리 위에 달린 표시를 발견했어요. 노약자석이었던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계속 앉아 있었어요. 괜찮겠지, 노인이 타면 그때 일어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상황이 닥쳤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탑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말고도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일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저만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허둥지둥 일어났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파리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과잉이 아니라 제가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폐였던 거죠.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계획했던 역보다 2정거장 전이었지만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역사를 빠져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어요. 파리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여기서는 무례했다니. 거리에 서서 구글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야 했죠. 그렇게 걷는 동안 지하철에서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나이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파리에서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규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웠던 건 어쩌면 한국의 방식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호텔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움,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부끄러움. 아직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제 확신들이 하나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였죠. 미국에서 온 에밀리, 독일의 한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이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테이블은 놀랍도록 단정했고 의자는 편안했습니다. 메뉴를 보니 가격이 저렴했죠. 파리의 식당 가격에 익숙한 저로서는 의아했어요. 싸니까 양도 적고 맛도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웨이트리스가 물을 가져왔어요. 생수병이 아닌 그냥 물.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도 돈 내고 사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감자. 이게 다 무엇인지 물었더니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이었어요. 젓가락이 위생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명이 만진 젓가락을 그냥 사용하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져서 서툴게나마 따라했죠. 음식이 놀랍도록 빠르게 나왔습니다.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제 앞에 놓인 비빔밥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색감이 화려했고 향기도 좋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었죠.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이 어우러졌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다른
대담하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배달 음식을 받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물어보니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어디든 배달된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음식이 가능하다니 신기했어요. 실수로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주워 올리려는데 알바생이 먼저 다가와 괜찮습니다라며 웃으면서 정리해 주었어요. 프랑스였다면 눈치를 주며 짜증냈을 텐데 말이죠. 그 친절함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차례가 되었어요. 테이블마다 자동 계산기가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카드를 꺼내 결제하자 점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파리의 불친절한 웨이터들을 떠올리니 비교가 됐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게 정말 후진국인가? 프랑스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 청결함,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 라고 외쳤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제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의 우월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한국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은 어떤가요? 이건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단 이틀 만에 제 확신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처음으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아프고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도 감기는 그냥 참고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오후 수업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체온계를 찾아보니 38.5도. 분명 독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나라.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죠. 충전기는 강의실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목이 너무 아파 물도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약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현기증이 심했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숙사 근처 편의점까지 가는 길이 마라톤처럼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겨우 앉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약을 살까? 약 이름도 모르는데. 번역기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픈가요? 영어로 아프다고 간신히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영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전달된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짓으로 기다려요라고 하시더니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물병을 들고 나오셨죠.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보셨어요. 열 많이 나네요.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가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저를 태우셨어요. 택시 안에서 아주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낯선 사람의 손길이었지만 마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아주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증상을 설명해 주시고 영어로 의사의 말을 간단히 통역해 주셨어요. 고열이 나서 독감과 코로나 검사까지 같이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을 맞았어요. 결과는 다행히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아주머니가 진료비와 약값까지 모두 내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도 외국에서 도움 받았다네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벽, 우월감, 편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국적도, 언어도, 관계도 상관없이 그저 사람으로서 돕는 것. 약국에서 약을 받고 다시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방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심지어 방 안에 들어와 침대를 정리해 주시고 물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먹는 시간을 종이에 써서 침대 옆에 놓아두셨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걱정 말고 쉬세요. 아주머니가 떠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아시아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던 걸까요? 제 부모님에게도 느끼지 못할 이 마음. 약기운에 서서히 잠이 들면서도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는 곳, 처음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죽을 가져오셨고 약도 챙겨주셨어요. 체온을 재보니 열은 많이 내려간 상태였죠. 아주머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며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딸이 외국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그대로 베푸는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충전기를 찾아 휴대폰을 켜보니 파리의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소피가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소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파리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피는 제게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좋다고 하자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래도 동양은 동양이지. 거기 아직도 김치 냄새 나고 개고기 그런 거 먹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피의 말은 마치 거울처럼 제 과거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는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농담이었다며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상처가 된다고.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어제 저를 도와주신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말들을 그분이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소피에게 아픈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이국적인 배경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살아 숨쉬는 도시로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종, 문화, 언어에 대한 무심한 비하.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의 무례함, 편견, 무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 주제를 봤어요. 동아시아 문화의 외향적 서구화와 내면적 전통의 갈등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바꿨어요. 문화적 겸손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이 순간부터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리라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문화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리라. 아프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만났어요. 민지, 수연, 그리고 준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아플 때 번갈아가며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정이 많은 거냐? 라고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수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혼자 두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요. 외로움이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자립, 독립이 미덕이었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친절한 안내, 지하철의 질서, 식당의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주머니의 우리도 받은 적 있어서 그래요라는 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다음 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처음으로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원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수업에 가는 길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탑승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셨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웠던 그날의 기억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옆자리 학생이 펜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펜을 건넸죠. 그 학생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으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 짧은 미소, 친절한 손길. 이런 것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에 돌아가면 무엇을 가져갈까 생각했습니다. 기념품? 사진? 아닙니다. 제가 가져갈 것은 이 정신이었어요. 받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 혼자 두지 않는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겸손함.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실망해서 돌아가는 대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여행은 장소가 아닌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2달째 학교에서 국제교류 주간이 열렸습니다. 각국 교환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였어요.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밀리가 먼저 발표했어요. 미국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유키는 일본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독일의 한스는 독일의 공학 기술을 자랑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예술과 패션, 요리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내용으로 슬라이드도 준비했죠.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고 잠시 침묵했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제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오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럽에서 배운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준 나라고 나를 부끄럽게 하되 따뜻하게 품어준 나라이기도 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 지하철에서의 부끄러움, 아팠을 때 도와주신 아주머니의 이야기. 제 모국인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눴어요.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건요. 내 문화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요.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인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교환학생 친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제 솔직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답했어요. 우월감 없이 그저 다른 문화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학교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쁜지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다가가 지팡이를 주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외국인인 제가 도와드린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할아버지의 말에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국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이미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은 제 안에 남아 파리로 함께 돌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감동적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꽃샘 추위 조심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